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이 날아갔을 때 담보책임을 묻는데,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은 을이 샀죠. 근데 저당권자가 친 경매로 날아가 버렸죠. 따라서 을은 책임을 묻습니다. 이게 법 전문이고 대법원 판례가 여기서 나와요. 이 부동산에 A가 돈을 빌려주고 1억을 빌려주고 일반 채권자는 얘가 돈을 갚지 않으면 압류 등기해서 경매로 날려요. 압류하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박아요. 자, 을이 살 때 이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가 박혀 있어요. 가압류 등기 또는 압류 등기가 박혀 있다는 얘기는 곧 경매가 간다는 얘기예요. 자, 역시나 샀는데 가압류 친 이 A가 마찬가지 경매로 날려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등기 박은 후 날아가겠죠? 경매로. 똑같아요.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리나 가압류 친 일반 채권자가 경매로 날리나 을 입장에서는 똑같이 소유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은 법 조문이 있지만 가압류 등기 받은 경우는 법 조문이 없으니까 이 조문을 그대로 갖다 써요. 이 경우에도. 그래서 마찬가지 이 매수인 저당권 행사 담보 책임 이 법 조문에 따라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을이 살 때 이 아파트에 가등기가 박혀 있어요. A란 사람이 가등기를 박아놨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가등기가 박혀 있다는 얘기는 가등기 박은 A가 갑에 대해 뭔가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박은 거예요. 가등기가 박혀있는 부동산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 나중에 가등기 친 놈이 본등기 박아버리면 가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자죠. 따라서 본등기 하면 이놈은 날아가는 거예요. 직권 말소. 따라서 마찬가지 가등기 박혀있는 부동산을 샀는데 그 후 이놈이 본등기 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면 마찬가지 저당권자 친 경매로 날아갔든 가압류 친 일반 채권자가 경매로 날렸든 가등기 친 놈이 본등기로 날렸든 어찌 됐든 다 날아갔죠. 따라서 이 저당권 담보책임 법조문을 이 두 개 그대로 갖다 써요. 그래서 이 법조문에 따라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결국 외울 것, 가압류 부동산을 산 놈, 가등기 박혀있는 부동산 산 놈, 소유권 취득할 수 없으면 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면 저당권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 법조문을 그대로 갖다 쓴다. 준용한다. 그 대법원 판례예요. 자, 봅니다. 이 대법원 판례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오른쪽 저당권 행사 5번에 두 번째 시커먼스 보세요. 자, 가등기가 박혀있는 부동산을 매수 샀네요. 그래 나중에 이 가등기 친 놈이 본등기 했네요. 그러면 본등기 치면 가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전 소유권이 날아가죠. 따라서 저당권 행사 담보책 저 법조문을 그대로 갖다 써요. 따라서 이 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결론이 저 위랑 같아져 버려요. 두 번째 다시 봐요. 가압류 괄호 있죠. 가압류 등기가 박혀있는 부동산을 샀어요. 가압류가 박혔다는 얘기는 조금 있다 가압류에서 압류로 바뀌고 압류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경매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역시나 날아갔어. 경매로 날아갔죠. 가압류 친 채권자 일반 채권자가 경매로 날렸네. 똑같아요. 자, 밑줄 가등기 가압류 부동산을 산 사람은 본등기로 날아갔든 경매로 날아갔든 소유권 날아갔죠. 그러면 저당권 법조문 그대로 갖다 써요. 결론은 선이든 악이든 저당권은 똑같이 계약해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별 3개, 별 3개. 그래서 저당권자가 날렸든 행사로 또는 가등기 기한 본등기로 날아갔든 가압류 친 놈이 경매로 날렸든 다 똑같다. 똑같다. 이 법조문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리하자는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의 하자로 가요. 자, 물건의 하자 넘겨봐요. 물건의 하자는 종류가 두 개예요. 하나 특정물 하자가 있고 2번 불특정물 종류물 하자가 있어요. 특정물은
토지 건물 매매를 말하는 거고, 불특정물은 우리 공산품을 말하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테레비, 냉장고 샀는데 맨날 고장나. 이게 종류물의 하자예요. 자, 그러면 특정물 하자. 내가 건물을 샀는데 누수, 균열이죠. 이게 물건의 하자예요. 두 번째 있죠. 성능 결여, 품질 결여, 건물의 누수, 비가 새거나 아니면 금이 갈라져 있거나 균열이 일어났거나 물건 자체의 하자를 말하죠. 자, 내용 갑니다. 그러면 물건의 하자 있는 경우 당연히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담보책임 요건, 물건의 하자는 담보책임 앞에 하자를 붙여요. 그래서 담보책임 앞에 하자가 붙어있는 하자 담보책임이라는 6글자가 뜨면 담보책임 앞에 하자를 붙인 하자 담보책임 하면 물건의 하자를 말해요. 물건의 하자. 아셨죠? 그냥 권리의 하자는 그냥 담보책임이라고 하지 하자 담보책임 안 써요. 그래서 하자 담보책임은 물건의 하자를 말하는데, 요건 두 번째 단락, 매수인은 선의무과실이어야 돼요. 밑줄 선의무과실일 것. 자, 여기서 책임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여기서 나와요. 권리의 하자는 선이면 되죠.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아. 하지만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은 선이고 and 과실도 없어야 돼요. 선의무과실일 것. 그래서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이게 계약법에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거기서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두 번째 여기서 나와요. 하자 담보책임 선의무과실일 것. 그 다음 제척기간 선이니까 밑에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여기는 6개월이에요. 반팅이에요. 반팅. 그래서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은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라. 가장 중요한 거 법 전문이에요. 경매로 내가 건물을 낙찰을 받았는데 누수 균열이 있네요. 자, 경매의 경우에는 절대 물건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법 전문이에요. 외워요. 경매는 절대 경락이는 물건 자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어요. 법 전문이에요. 이거 외워야 돼요. 아주 잘 나와요. 그러면 맨 첫 번째 하자 담보책임 물으려면 일단 매매 목적물의 성능, 품질, 결여라는 하자가 있어야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자, 매수인은 선의무과실일 것 별 3개 장난치고요. 그 다음 안 날로부터 6달 안에 하세요. 제척기간 이건 별 하나예요. 흘러가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하죠.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왕별. 그래서 내가 경매로 건물을 잡으려면 반드시 현장 답사 가서 비가 새는지 옥상 가서 물도 뿌려보고 호스로, 그 다음에 금이 가 있는지 내부 들어가서 살펴보고 해. 왜? 담보책임 못 물어요. 자기가 독박 쓰는 거야. 경매의 경우 물건 하자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그 다음 저 위로 갑니다. 두 번째 시커먼스 봐요. 내가 토지를 샀는데 집 지으려고 샀어. 건축 목적으로 찾았어요? 두 번째 시커먼스 위에 내가 집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샀는데 아이고 법령상 제한, 즉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네요. 건축이 안 되네요. 허가가 안 떨어져. 허가가 안 떨어져. 자, 밑줄 법령상 제한, 이게 키워드예요. 토지를 매수했는데 법상 제한으로 건축 허가가 안 나서 집을 못 줘. 그러면 이게 권리의 하자인지 물건의 하자인지 문제가 됐어요. 이거 물건의 하자예요. 밑줄 물건의 하자예요. 목적물 하자. 이유 법상 제한으로 건축이 안 된 하자가 왜 토지의 하자냐 한번 봐봐요. 토지가 어디 있지? 토지. 자, 이것도 이해하면 안 외워도 돼요. 이해를 안 하면 막 외워야 되고 한번 이해를 해버리면 돼. 내가 토지를 샀어. 내가 토지를 산 이유가 다시 그려.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샀죠. 을이 이 땅을 산 이유는 건물을 올리려고, 전원주택을 올려서 샀어. 근데 법의 제한으로 묶인 거지 뭐. 용도 지역주기에 걸린 거지.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 허가가 안 나왔다 이런 말이 반드시 나와요. 자, 그러면 법상 제한으로 건축 허가가 안 나와서 집을 못 짓죠. 자, 이럴 때 집을 못 짓는다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괜히 산 거지. 집 주려고 사는데. 자, 내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하자 종류는 권리의 하자도 있고 물건의 하자도 있는데, 내가 건물을 못 올라가는 이 하자를 권리의 하자로 볼 것이냐, 이 토지의 하자로 볼 것이냐, 물건, 토지,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이냐. 문제는 건물의 누수 균열, 건물 자체 하자가 있죠. 물건의 하자는 물건 자체 하자가 있어야 돼. 그런데 토지 자체 빵꾸가 나면 토지 자체 하자일 거예요. 멸실했다, 무너졌다거나. 근데 문제는 토지에는 아무런 흠이 없어. 단지 건물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 똑 떨어질 수도 없어. 이거 토지 자체 하자는 아닌데 애매하고. 그러자니 법상 제한이니까 뭐 토지 자체는 하자가 없으니까 그럼 일로 가야 돼? 권리하자로 가야 돼. 왜? 토지 자체는 하자가 없죠. 그러면 이거 물건 하자 아닌 것 같네. 토지 자체는 하자가 없으니까. 그럼 권리하자로 가야 돼? 또 문제가 발생해. 권리하자는 전부타인 권리, 일부타인 권리, 수량부족, 영인권, 저당권, 저걸 권리하자로 분류해놨어, 우리 법이. 그러면 법령상 제한으로 허가 안 나온 게 저 5가지 해당되나요? 전부에서부터 저당권?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죠. 결국 토지야, 미안하지만 네가 독박 써라. 토지야, 너 자체는 하자 없지. 하지만 네 하자로 볼게. 토지가 아주 억울해요, 이 판례를.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데 어쩔 수 없이 전일 수용조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토지야, 그냥 네가 네 하자로 볼게. 그래서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이 안 되는 이 하자는 비록 토지 자체의 하자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권리하자, 저기 5가지로 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 네 하자로 볼게. 물건의 하자로 봐요. 물건의 하자. 저기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해하고 외워버려요. 그래서 법령상 제한 이 5글자가 뜨면 이건 토지 자체의 하자로 봐요. 비록 토지는 억울하지만 지 하자로 봐. 토지 억울하지. 자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자기 하자래. 물건의 하자, 목적물 하자로 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이 목적물 물건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 시기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건 세트로 밀면 돼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여기는 계약법이니까 법률행위 4글자 대신 계약 성립 당시. 세트로 풀면 되겠죠? 이것도 잘 나와. 자, 이 2개 판례 묶어서 별 3개 하는 거예요. 별 3개. 그래서 이쪽은 선의무과실, 그 다음 경매, 물건 하자는 절대 안 돼. 이 2개의 법조문이 잘 나오고 저 2개 판례가 잘 나와요. 그래서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 안 나왔다. 이거 토지 자체의 물건의 하자로 본다. 자, 불특정물 종류물 하자요. 자, 냉장고 샀어요? 테레비 샀어요? 맨날 고장나요? 당연히 나는 삼성전자에 하자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요. 고장났으니까. 그러면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은 담보책임 내용을 안 했네. 저 다시 위로 가요. 매수인은 선의무과실이라 다 담보책임 내용. 용의권 제한을 그대로 갖다 써요. 여기 있죠? 용의권 제한 이 법조문을 하자 담보책임에 그대로 준용해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선의무과실 매수인은 계약 목적을 밑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기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저기 선의무과실일 거 거기 지금 오른쪽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의 내용은 용의권 제한하고 똑같다. 찾았죠? 선의무과실일 것 거기 담보 책임 내용 오른쪽 있잖아요.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제, 기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이거 용의권 제한에서 외우고 여기다 갖다 써요. 여기서도 나오니까 밑줄하고 같이 별 3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다시 종류물 하자로요. 냉장고를 샀는데 고장이 막 납니다. 그러면 물건의 하자겠죠. 물건 자체 하자니까. 그러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다른 새 냉장고, 하자 없는 새 냉장고, 새 테레비, 하자 없는 물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법 전문이에요. 그래서 종류물 하자에서 나오는 담보책임 내용이 이게 새로 등장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란 말이 등장해요. 완전물이 하자 없는 물건 주세요. 내 냉장고 가져가시고
새 냉장고 주세요. 이게 종류물, 불특정물, 하자담보책임이 새로 나오는 담보책임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줄 하자 없는 물건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맞는지 뭐. 이걸 완전물, 하자 없는, 고장 없는 완전한 물건 주세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 단어도 떠요. 별 하나만 하세요. 별 하나. 자, 그러면 내가 냉장고 고장에 삼성전자한테 새 냉장고 주세요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줘. 그러니까 법에는 있지만 걔들 약관은 없어요. 약관이 적용돼. 당사자사의 계약 약관. 계속 수리센터 오세요. 계속 고쳐드릴게요. 그것도 보증기간 1년. 그 뒤는 유상. 약관이 적용돼요. 자, 경매 갑니다. 자, 담보책임은 권리하자, 물건 자체 하자, 누수균열, 마지막으로 경매예요. 경매는 하나, 둘, 셋, 딱 3개 보고 하나 더. 중요한 건 3개만 보면 돼요. 경매하자. 경매하자는 뭐냐? 자, 설명 들어봐요. 설명 들으면 쉬워. 갑소유 아파트. 을에게 담보대출 1억 일으키고 저당권을 받죠. 우리 은행, 채권자. 갑은 채무자. 돈 빌린 채무자. 저당권 받았겠죠. 돈을 갚지 않으니까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려버려요. 경매로 날렸네요. 자, 내가 낙찰을 받았어. A가 경락인 1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문제는 경매죠. 경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 종류는 항상 2개. 이 물건에 어떤 권리의 하자가 있어. 권리의 하자. 그 다음에 누수균열. 물건 자체 하자. 자, 아까 했죠.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 자체 하자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왕별. 자, 그러면 권리하자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데 얘를 이거 딱 하나 생각하면 돼요. 토지를 샀는데, 그림은 건물이지만 부동산 토지를 샀는데 공고 뜰 때는 1000평이라고 돼서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근데 측량해 보니까 100평이 부족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요. 그러면 나는 1000평으로 공고 떴으니까 이거 보고 1억을 투자를 했는데 10%가 부족하죠? 그러면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요. 아니, 공고는 1000평인데 왜 100평 부족해요? 돈 돌려주세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보책임이 나와요. 권리하자의 경우 경매받은 부동산에 이와 같은 전일 수용조 하자가 있으면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요. 문제는 대충 이런 거 시험 절대 안 나와요. 근데 내용만 나와요. 첫 번째, 경매가 만약 무효라면, 이 경매 자체가 어떤 사유로 무효예요. 그러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어요. 결국 경매는 이 2개가 가장 중요해요. 경매에서는 왕별이에요. 경매에 있어서는 빨간색이 어디 갔어? 빨간색. 경매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이것부터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즉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누수균열과 같은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절대 법조문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담보책임 물을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경매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 못 물어요. 두 번째, 담보책임을 물으려면 매매든 경매든 일단 유효를 전제로 해요. 계약은 유효인데 문제 있네요. 책임지세요. 매매가 무효거나 경매가 아예 무효라면 담보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이 2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경매에서는 이 2개만 꽉 잡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경매도 유효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담보책임 대상이 됐어. 그러면 A는 누구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묻느냐? 상대방이에요. 채무자한테 쳐들어가요. 참 우리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원에 묻는 게 아니야. 진짜 나쁜 법이야. 법원은 쏙 빠져버려.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래. 이상한 법이야. 아니, 나 법원에서 경매 받았는데 그거 봤죠? 배당금 받아놓으면 왜 우리끼리 해결해? 법원에서 해줘야지. 지들이 한 경매가 무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상한 법이야. 누구한테 담보책임이냐? 법원에 가야 돼. 우리 상식은 법원! 당신들 말이야 1000평이라고 했는데 900평 간대. 책임져. 내가 1억 투자한 거 빨리 돌려주세요. 이게 아니야. 채무자에게 물어. 채무자에게 1000만 원 돌려주세요. 담보책임을 묻는 상대방은 법원이 아니라 채무자예요. 그러면 채무자가 지 건물이 경매로 날아갔는데
미치는 거지. 뭐야 얘는. 법이 그래요.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 물어요. 문제는 채무자는 돈을 못 갚아서 부동산을 날린 사람인데 돈 1,000만 원 있다 없다? 없지. 1차적으로는 채무자한테 가고 얘가 돈이 없다면, 자력이 없다면 또 법원은 쏙 빠져. 나쁜 국가야. 은행한테 가. 은행 네가 배당받아갔지? 1,000만 원 내놔. 2차적으로 채권자한테 가요. 참 나 이해를 못하는 법이야. 아니 경매가 법원에서 일어났으면 이런 거 법원에서 책임져 줘야지. 왜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안 하는지 참. 법이 잘못 만들어서 법이. 자, 1차적으로 채무자한테 담보 책임 묻고요.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자력이 없다면 2차적으로 이 배당금은 얘가 은행이 갖고 갔으니까 2차적으로 1차, 2차가 나요. 1차적으로 채무자 돈이 없다.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순서. 자, 이 세 개가 중요해요. 경매는 이 세 개 말면 돼. 자, 경매 바로 내용으로 갑니다. 경매는 맨 오른쪽 물건 하자. 아까 했죠?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절대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 다음 그 밑에 경매 절차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는다. 매매든 경매든 담보 책임은 유효를 전제로 해요. 이 두 개를 외워요. 물건 안 돼, 무효 안 돼,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돼. 두 개 왕별. 그 다음 경락인은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 묻고 밑줄. 1차적으로 채무자 밑줄. 그런데 채무자 당연히 돈이 없겠죠.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 돈이 없을 때는 자 밑줄. 2차적으로 채권자. 대금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1차, 2차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걸 경락인은 바로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장난쳐. 아니야. 일단 채무자한테 가야 돼. 채권자는 2차예요. 별 2개. 그다음 마지막 오른쪽. 경매의 경우 원래 담보 책임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잖아요. 권리하자. 근데 경매는 원칙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예외가 나와요. 원칙 손해배상은 채무자한테 청구할 수 없어. 채권자든. 하지만 예외. 자, 읽고 이거 이해하면 돼. 채무자 갑이 천평이 부족한데도 알고도 법원에 고지를 안 했어. 천평이라고 사기친 거지. 두 번째, 채권자 은행이 천평이 부족, 아니 천평 중 100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런 흠결을 알고도 경매 청구했어. 자,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채무자가 알고도 안 알렸어? 채권자가 알고도 경매 쳤어? 빨리 뱉어.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이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나쁜 놈 뱉으면 끝나는 거야. 나쁜 놈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결국 경매의 경우에는 계약 해제, 대금 반환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 원칙. 하지만 예외. 알고도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알고도 안 알렸다고, 알고도 뭔가 했다고, 알고도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소수로는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니까 서술어는 할 수 있다지. 나쁜 놈한테는 뭔가 할 수 있어야겠죠. 선의무과실한테는 할 수 없어. 좋은 놈이니까. 하지만 나쁜 놈한테는 소수로는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쫙 찍어버리면 돼. 별 하나, 별 하나. 왼쪽이 제일 중요해요. 물건 하자, 무효 안 돼. 1차 채무자, 돈 없을 때만. 2차 채권자. 1차, 2차 이거 기억하시면 돼. 자, 안 나와요. 채권 매매 딴 거 안 나와. 다음 주에 면제특약. 면제특약 한번 봐보죠. 모든 세트 담보책임 면제 특약도 유효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특약 유효. 즉 갑이 매매하면서 나 권리하자든 물건 하자든 나 책임 안 집니다. 담보책임 면제하겠다는 특약 먹힙니다. 세트예요. 내 주관이 개입되면 안 돼요. 아니 도둑놈이 있나? 문제 있으면 책임져야지. 안 그래요? 계약법은 임의규정이에요. 다 먹혀요. 특약 먹힙니다. 하지만 또 예외가 나와요. 매도인이 알고도 안 알렸어.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면제 특약이 있더라도 책임져야 돼요. 이해가죠? 나쁜 놈 또 나왔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비록 면제 특약 걸었어도 책임 면하지 못해요. 즉 책임진다. 별 하나만 하세요. 결국 저 위나 아래나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 면제특약 유효 세트로 밀고 그러면 면제되겠죠. 하자 있어도. 하지만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어. 그러면
책임 면하지 못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맞는 지문인 거고, 반대로 나오면 X 지문 날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환매 갑니다. 환매. 아니지, 마지막이 아니지. 지금까지 본 게 계약금 계약하고 담보책임 중요한 거 봤죠. 그러면 이제 일방약, 효력, 환매로 가야지. 자, 일방약 가요. 샤샤샥 정리할 거예요. 135페이지 135페이지 일방약 처음에요. 예약은 미리 하는 게 예약이에요. 미리 하는 계약. 자, 예약 건다 그러죠. 나중에 예약 완결권, 형성권인데 본계약 맺읍시다 하면 바로 본계약이 체결돼요. 자, 일방약은 나올 지문이 뭐가 나오느냐? 일단 일방예약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예약 완결권을 갑을 중 당사자 어느 한쪽만이 갖고 있을 때 일방예약이라고 해요. 자, 이거 시험 안 나와요. 그냥 일방예약은 갑하고 을이 있어요. 예약 겁니다. 예약을 거는데 예약 앞에 일방자가 붙어요. 예약의 종류는 4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4개 중 한 형태 일방 예약밖에 안 나요. 나머지 쌍방, 편무, 쌍무, 겉단 거 할 필요도 없어. 아예 저는 교재도 안 넣어서 기본선이 있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예약은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이에요. 예약 완결권이라는 이거 형성권. 무슨 얘기냐? 5월 1일 날 이 건물에 갑과 을이 예약 걸어놨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 쏘아버리면 바로 본계약이 체결돼 버려요. 예약은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 행사하면 바로 예약에서 본계약이 체결돼요. 이제 본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일방은 뭐냐? 갑, 을, 당사자 쌍방 중 이 예약 완결권을 한 놈만 가지고 있어요. 일방예약이라는 것은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즉 본계약합시다 이 권리를 둘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둘 중 한 놈만 갖고 있을 때 이걸 일방예약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되게 복잡해요. 그냥 시험에 안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일방예약은 뭐냐? 미리 하는 계약,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세 번째, 일방예약은 나중에 반드시 예약하면 본계약 체결 채무가 발생해요. 따라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채권계약인데 예약은 미리 하는 계약, 언제나 채권계약이에요. 본계약 체결 채무가 발생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게 채권행위죠. 언제나 붙어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맞는 지문. 두 번째, 법 전문 보면 일방예약이라고 법 조문이 돼 있죠. 법 조문이. 우리 법 조문은 예약 4가지 중 일방예약만 규정해 놨어. 그럼 아까 계약금도 해약금만 규정해 놨죠. 똑같아. 잘 모르겠으면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두 번째요. 추정한다. 두 번째 봤어요? 매매예약은 특약이 없는 한 법 조문에 박혀있는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면 맞는 지문이에요. 이 2개 잘 떠요. 별 3개. 그래서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이유 본계약 체결 채무가 발생하니까 채권행위예요. 채권계약. 그 다음 법조문 제1항이 밑에 내용이에요. 매매 일방예약은 예약 완결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이 어느 한쪽만 갖고 있죠. 예약 완결권을 갖고 있는 을이라고 하죠. 매수인 을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본계약 매매 효력이 생겨요.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밑줄만 쳐놔요.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즉 일방적 의사 표시로 바로 매매 성립, 본계약 성립하고 본계약 효력이 생긴다, 발생한다 그 의미예요. 매매 완결 의사 표시 그래요. 익숙해져요. 매매 완결 의사 표시, 이게 예약 완결권 행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별 하나 하시고, 그 다음 예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즉 갑이 을에게 야, 너 예약 완결권 행사할까 말까? 답 좀 해줄 것을 물어봅니다. 최고할 수 있고 이달 말까지 알려줘 했는데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했어요. 세트. 연락 없죠? 그러면 생각 없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 행사할 생각이 없는 거지. 따라서 연락 없으면 예약은 효력을 잃어버려요. 주인 거절, 수익 거절 잃어요. 연락 없으면. 잃는다로 끝나요. 어차피 그냥 흘러가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밑에 있는 시커먼 판례예요. 예약 완결권
자, 갑각을 이해하면서 1년 안에 예약환권 행사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간을 정했으면 1년 안에 행사해야 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요. 자,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은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0년 안에 해야 돼요. 외워요. 형성권은 10년 안에 해라. 이걸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따라서 자, 읽고 이해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 예약 완결권에 관한 행사 기간을 정했어. 1년 안에 하기로 했어. 그럼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겠죠? 자, 이해가. 그런데 행사 기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만 하면 돼요. 예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면 돼. 왜? 10년 내에는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면 제척기간 도가로 무조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해요. 이게 시험 나와.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 설사 상대방이 이 부동산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10년. 예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해라. 이거 외우시고 10년 내 행사를 이거 나오고 두 번째 10년이 넘었다. 무조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 이게 시험 나와. 이게 정답지문으로 박어. 이 판례가 그래서 별 3개 하세요. 별 3개. 그 다음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 이것도 가끔 떠요. 별 하나. 그 다음 예약완결권. 예약은 채권이기 때문에 가등기할 수 있다. 그 밑에 시커먼스 맨 오른쪽. 채권이죠. 예약 채권이에요. 예약 걸었으니까 채권 계약이잖아. 채권 보존을 위해서 봐봐요. 예약 걸었는데 예약 걸어놨어. 1년 안에 할게요. 갑이 중간에 팔아버려. 그러면 얘는 채권자니까 대들지 못해. 그래서 자기 채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 치면 돼요. 가등기 칠 수 있다. 별 하나. 결국 여기서 스톱이요. 그 밑에 시커먼 보지도 마시고 흘러가요. 자, 일방예약은 7년쯤에 한 번씩 나오는데 거의 안 나와요. 나오면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하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둘. 매매 완결 의사표시한 때 매매율이 생긴다. 셋. 그 다음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 10년. 그 판례 반드시 예약 성립한 때로 10년. 넷. 넘었다. 소멸. 다섯. 직권유상. 여섯. 가등기 할 수 있다. 일곱. 이 7개 중 정답쯤이 박혀요. 가장 많이 박은 게 저기 별 3개짜리 주장한다.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그 다음 제척기간 관련 판례. 나머지는 흘러가요. 이 별 3개짜리 3개만 잘 보시라. 나머지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자, 넘어가요 이제. 자, 어디 가느냐. 137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매매계약 비용 부담. 법조문이 있죠. 매매계약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 서로 절반씩 부담한다. 흘러가는 식으로 나와요. 매매계약 비용 절반씩 균분 절반씩 부담한다. 매매계약 비용이 뭐냐? 매매계약 체결할 때 발생한 비용이에요. 자, 계약서 작성할 때 공증받은 비용, 감정 측량하면 감정 측량 비용, 이런 걸 매매계약 비용이라고 해요. 자, 별 하나 하시고 이제 매매 효력. 이 법조문이 나와요. 자, 넘깁니다. 내용에서 확인할게요. 매매 효력. 자, 여기에요. 법조문만 보면 돼요. 아주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그게 2번이에요. 목적물 인도 의무 있죠. 갑은 목적물 주고 소유권 주고 해야겠죠. 재산권 주고 목적물 주고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보죠. 재산권 주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야겠죠. 첫 번째 줄 재산권 이전 의무. 타인 권리 매매 유효 다 한 거죠. 여기 별 3개 하시고. 자, 목적물 인도 의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봐봐요. 갑이 팔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 이 법조문 5개 중 여기다 장난쳐요. 과실에 매매계약을 했어요. 이놈이 갑이 월세를 받고 있네요. 지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세를 줬어요. 달에 100씩 받고 있어. 이 아파트를 팔았어. 그러면 5월 1일날 팔았어. 달마다 월세가 들어오겠죠. 계약금 걸고 중도금, 잔금 7월 1일날 잔금 받고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3달간 월세예요. 월세는 과실. 자, 매매를 한 후, 매매계약 성립한 후 이 목적물에서 나오는 과실이 팔았기 때문에
매수인, 매도인 중 누가 취득하느냐예요. 등기도 아니고요. 인도를 기준으로 인도 시점. 계약 체결 시점도 아니고요. 목적물을 을에게 키 넘겨준 시점을 기준으로 과실이 누가 먹는지가 결정돼요. 자, 키를 넘겨주기 전이라면, 인도 전, 키 넘겨주기 전이라면, 목적물 인도 전이라면 매도인, 매도인이 계속 월세 먹어요. 과실. 하지만 넘겨줬어, 인도했어. 인도한 후라면 이제는 을이 가지고 있겠죠. 키 받았죠. 따라서 이 목적물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수인. 즉 과실의 귀속 시점은 인도를 기준으로 해요. 목적물 인도. 애워요. 인도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인도 전 나 매도인. 근데 넘겨줬어. 그럼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점유했으니까 인도 후 넘겨준 후라면 매수인. 예외가 있어. 판례. 아직 인도하기 전이라도 을이 매매대금 5억을 다 줘버렸어. 넘겨받지는 않았지만 대금을 다 주면 그때로부터는 매수인이 과실 먹어요. 이 세 개만 외우면 돼요. 밑줄 긋고 외우면 돼요. 자, 2번 목적물 인도 후에 나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매매계약이 있은 후라도, 자, 우리 법조문이 아직 인도하지 않은 목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인도 전 같은 말이에요. 인도 전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 밑줄, 매도인에게 귀속. 하지만 이제 매수인 을에게 아파트를 인도했다면 이제는 상대방이 갖고 있죠. 따라서 인도 후라면 매수인이 과실 취득. 즉 인도를 기준으로 해. 인도 전 괄호 있죠. 과실은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외워요. 쉽지. 인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만 외우면 돼요. 하지만 판례. 아직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도 밑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네요. 이 말이 뜨면 원래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잖아요. 근데 대금을 5억 다 주면 과실은 이제 매수인께 돼요. 월세 매수인이 챙기는 거예요. 그대로요.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다면, 완제했다면 이제는 과실은 매수인. 이 두 개 묶어서 별 3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효력에서 나오는 지문 중 얘를 장난쳐. 얘가 정답지문인데 나머지는 흘러가. 진짜예요. 나머지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얘는 장난쳐요. 장난쳐. 정답 지문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과실의 취득 시점은 인도 전이다. 매도인. 넘겨줬다. 당연히 매수인에게 넘어가겠지. 인도. 근데 인도 전이라도 돈을 다 준 거야. 그러면 매수인에게 넘어가 버려. 과실이. 자, 정리하시고 밑에 매수인의 의무. 여기 있는 조문 하나 둘 셋 1, 2, 3번이 나와요. 심심치 않게 나와요. 오래 나올 수도 있어. 오래 흘러가지만 나와요. 자, 봅니다. 대금, 매수인은 돈을 줄 의무가 있는데 이 대금과 관련해서 3가지 문제가 발생. 오른쪽은 4번은 별로 안 중요하고, 자, 대금 지급 시기, 대금 지급 장소, 대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한 법 조문 3개예요.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장난도 안 쳐요. 그러니까 봅니다. 그냥 익숙해지면 돼요. 당사자 어느 한쪽에 대한 채무 이행 날짜가 있다면 상대방 채무 이행에 대해서도 같은 날짜에 있는 걸로 추정.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잖아. 그래서 어느 한쪽에 채무이행 날짜가 있으면 상대방도 같은 날짜에 있는 걸로 추정. 오, 말 돼. 맞는 지문. 그 다음 대금 지급 장소. 매매 목적물, 즉 건물 인도와 동시에 매수인들이 돈을 주기로 했어요. 대금 지급. 즉 갑이 건물 인도하면 동시에 돈을 주기로 했어. 그러면 대금 지급 장소죠.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 나오면 인도와 동시, 그 인도 두 글자를 오른쪽 끌어와요.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 말 되죠? 인도와 동시에 돈 주기로 했으면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 즉 왼쪽 문장이 반복돼. 자, 눈 크게 뜨고 봐봐.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이 오른쪽으로 그대로 가.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 인도 다음에 장소만 들어가면 돼요. 그 하고. 발견했어요?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맞네.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 왼쪽을 그대로 읽어버리면 돼요. 오른쪽 문장은 왼쪽 문장과 똑같아. 맞는 지문. 그 다음 대금 지급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 갑으로부터 아파트 인도받은 날로부터 자기가 줄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대금 이자는 상대방으로부터 키 넘겨받으면 아직 내가 돈을 안 줬다면 대금 지급 날짜가 없을 때요. 날짜 있으면 당연히 그 날짜에 주는 거고, 대금 지급 날짜가 없다면 목적물, 자 밑줄,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 지급해라. 대금 이자 지급해라. 그냥 익숙해지면 돼요. 어차피 애들 흘러가니까 말이 나는 넘겨받았으니까 나는 돈을 안 줬고, 그러면 나는 목적물에서 과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목적물에서 월세 받고 대금 이자도 챙기고 둘 다 챙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이해하면 봐봐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목적물에서는 월세, 과실이 나오고요. 대금에서는 과실, 이자예요. 은행 넣으면 이자 나오죠. 물건에서는 월세가 나와요. 즉 물건에서 나오는 열매, 이게 과실, 월세고, 돈에서 나오는 열매, 과실이 이자예요. 결국 이자든지 월세든지 과실든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대상이 달라. 부동산에서는 월세, 과실, 돈은 이자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돈은 열매가 열려요. 무슨 열매? 이자라는 열매, 과실. 목적물에서는 세주고 월세라는 열매가 열려요. 자, 그러면 넘겨받았어. 그러면 목적물에서 월세가 나오죠. 근데 돈은 아직 안 줬어. 그러면 매수인이 월세도 받고 이자도 챙기고, 그러면 불공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았다면 대금 지급 날짜가 따로 없다면 너는 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줘라. 이게 공평에 맞다, 그거예요. 그래서 목적물 인도받았다면 너는 아직 주지 않은 대금에 대한 이자는 쟤한테 좀 줘라. 안 주면 네가 다 챙기잖아, 두 개 다, 이 도둑놈아, 그거예요. 그래서 공평에 맞는 거야. 그래서 목적물 인도받으면 목적물에서 과실이 생기기 때문에 너는 아직 주지 않은 대금의 이자는 갑에게 줘라, 그 지문이에요. 그냥 밑줄 치고 이런 거 그냥 흘러가니까, 자 여기 대금 지급 시기, 장소, 이자 지급은 읽고 그냥 말 된다, 그 정도만 느끼면 돼요. 그래도 종종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올해도 나올 때도 됐어. 그러니까 별 2개 해가지고 쫙 해요. 오른쪽 하나만 볼게요. 첫 번째 줄. 내가 샀는데 대금지급 거절권.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누군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병이, 야 그건 내 거야, 갑과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해요? 난리 났지. 누군가 직거래, 나 갑으로부터 샀는데, 그거예요. 자, 이 사안을 생각하시고, 내가 산 매매 목적물에 대해 누군가 지가 소유자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매수인 나는 매수한 권리를 이를 위험이 한도 내에서 갑에게 전해요. 갑, 병이 직거래 어떻게 된 거야? 나 임마 돈 못 줘, 빨리 해결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다. 말 되죠? 말 돼. 그러면 끝나고 맞는 지문이에요. 말 되면. 별도 안 해요. 오케이. 이제 환매. 환매로 가요. 다 했어. 이제 환매하면 돼요. 환매 143페이지. 매매의 마지막 목차 환매. 앞으로 5분이면 끝나요. 10분? 10분쯤 걸리겠네. 환매는 3, 4년에 한 번씩 나와요. 27회 때 나왔고 30회 때 제가 나올 거라고 해서 30회 때 나왔지. 그러면 33회. 올해는 안 나오겠지. 올해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갑이 T 부동산을 팔아요. 그런데 특약을 거는데 환매 특약 부매매를 해요. 환매 특약을 건 매매계약이에요. 환매가 뭐냐? 나중에 돌아와 하면 넘어간 소유권이 돌아와요. 그러면 왜 너는 팔고 또 되찾아오니 소유권을? 이유가 있어요. 얘가 이 부동산이 5억짜리인데 5억이 필요하게 됐어요. 은행을 갔더니 담보대출이 2억밖에 안 된대. 절반밖에. 그럴 때 환매제도를 이용해요. 5억 좀 빌려줘. 5억이 필요해요. 5억을 빌리는 거예요. 대신 매매 형식을 갖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 내가 1년 안에 플러스 알파 이자 고리로 책정해서 갚을게.
그때 소유권 나한테 주는 거야. 즉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매매 형식으로 돈 빌리는 거, 이게 환매제도예요. 은행은 2억밖에 안 빌려주지만 환매제도를 이용하면 아파트값 전체를 차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매도 담보 그래요. 그딴 말은 몰라도 되고, 즉 말은 매매지만 실제는 차용이에요. 차용. 그래서 매매 형식을 갖추면서 실제는 돈을 융통하고 나중에 시간 정해요. 일정한 시간 지난 후 돈, 빌린 돈 갚고, 이게 매매 대금이지. 돌려주고 5 플러스 연 10% 해서 돌려주고 환매 대금 제공하고 소유권 찾아오기. 이게 환매특약부 매매, 환매라고요. 돌릴 환. 환매, 환매권이라고 하는데, 환매권 행사는 형성권이에요. 환매권 행사는 이 환매권 권리는 형성권, 즉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돌아와요. 환매 하면 소유권이 돌아와. 단 돈을 제공해야겠지. 돈을 못 주면 환매권을 행사를 못해. 환매권 행사하려면 반드시 환매 대금을 상대방이 제공해야 돼요. 그다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이게 환매. 이제 환매는 이해하셨죠? 실상 매매인데 돈 빌리는 거다. 나중에 이 매매 대금 5억 플러스 이자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하면 소유권이 다시 돌아온다. 자, 시험에서 나오는 건 하나, 둘, 셋, 네 개만 나와요. 네 개에서 장난쳐요. 첫 번째, 이 환매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하세요. 첫 번째,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그 날짜에 해라. 동시에 하세요. 5월 1일 날 계약서 쓰면서 반드시 같은 날짜에 걸어야 돼요. 동시에 해라 외우시고, 두 번째, 환매 기간이 있어요. 일정한 시간 지난 후 찾아와야 돼. 환매 기간. 환매 기간을 법이 정하는데,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해요. 최장기 제한이 있어. 전세권은 10년이죠. 10년 넘지 못하죠. 전세권. 환매는 5년을 기억하세요. 5년을 넘지 못해. 5년 최장기 제한이 있어. 만약에 내가 10년 후에 환매권 행사할게요. 5년으로 단축해버려. 넘었다 단축. 또 환매특약만 했지 기간을 안 정했어.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래도 5년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5년 안에 환매권 행사해야 돼. 그래서 환매기간은 이 5자를 기억하세요. 5년을 넘지 못해요. 5년 최장기 제한이 있어요. 넘었다 단축. 5년으로 단축. 안 정했다 5년. 무조건 5년으로 단축이니까 무조건 5년이야. 오로지 5년. 그 다음 기간을 1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3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5년으로도 정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야. 5년 범위 내라면 상관없어. 한 번 정했다. 한 번 정한 기간은 자 1년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1년 뒤에 값은 5억 플러스 이자 환매대금 제공하고 찾아와야 돼. 환매권 행사해야 되는데 1년 뒤에 돈이 없어. 5억을 갚아야 환매권 행사하거든요. 돈 갚아야 돼. 갑이 그래. 한 번만 더 가자. 1년 더 가자. 환매기간 연장을 원하죠. 왜? 환매기간 내에 행사 못하면 더 이상 환매권을 소멸해버려요. 얘가 영원히 먹어버려.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 왜? 이 부동산 뺏기기 싫거든. 돈 갖고 찾아와야지 내 집인데. 연장하고 싶지만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 연장 못해요. 그래서 환매기간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 연장 못해. 환매기간이 되게 잘 나가요. 5년을 넘지 못해요. 넘었다 단축. 안 정해도 5년.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 연장 못해. 그 다음 세트죠. 을이 환매특약이 돼 있었는데 병한테 매매로 파네. 자, 얘가 환매권 행사하면 나중에 돌려줘야겠죠. 팔면 돼요, 안 돼요? 돼.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어. 자, 등기 넘겨줄 수 있어요. 즉 환매특약이 돼 있더라도 을은 처분할 수 있어요. 자, 3년 뒤에 환매권 행사하려고 보니까 우리 팔아줬겠네 병한테.
갑이 자기 아파트를 병한테 찾아오려면 세트? 환매특약 사실 등기를 했다면 제3자에게 등기했다면 대항할 수 있어요. 환매특약을 등기를 박아놓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등기해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세트죠? 환매특약을 등기했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안 했다면 대항할 수 없고. 그 다음 여기서도 나와요. 환매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을은 팔아제낄 수가 있어요. 팔아제낄 수는 있어. 대신 등기했다면 갑이 나중에 얘한테 찾아오겠죠. 그건 별개의 문제로 처리해요. 결국 환매는 이 4개예요. 동시에 하세요. 매매가 동시에. 환매기간 5년을 넘지 못해요. 넘었다 단축. 안정했다 5년. 5, 5, 5.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 연장 못해요. 그 다음 환매특약은 등기를 했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안 했다면 대항할 수 없다겠지. 세트죠? 세트로 작동하는 건 굳이 안 해도 돼. 하나, 둘, 3개. 이 3개만 하면 되네. 동시에. 그러니까 이 3개만 하면 돼요. 저기다 정답 주면 박아요. 거의. 자, 환매 갑니다. 먼저 두 번째. 환매권은 형성권 밑줄. 형성권. 권리니까 양도 상속 다 돼요. 뭐 채권한테 이게 다 된다고 밀어버리면 돼. 자, 얘들은 흘러가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자,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잘 나와. 동시에 하세요. 이거 기출 한 8번 나왔을걸?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왕별. 왕별. 그 다음 나중에 환매권 행사할 때 반드시 환매대금을 주면서 찾아와야 되는데 환매대금은 우리 법조문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 갑이 수령한 매매대금 5억에다가 혹시나 계약할 때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이 비용을 합한 금액이 환매대금이에요.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 5억이죠? 5억에다 비용 플러스. 근데 실제 환매가 일어나면 이 법조문 절대 작동 안 돼요. 특약 걸어요. 환매대금 5억 플러스 이율 적용해가지고 연 10% 해가지고 나중에 고정으로 박아놔요. 환매대금 6억 이렇게. 근데 그건 특약이고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 그러면 5억 받았지 5억 빌렸지 당연히 이거 돌려줘야겠죠. 이거 하다 뭐 비용 뭐 이딴 게 있다 그래요. 이거 별 하나 얘는 흘러가요. 자 넘기고 흘러가는 거 알면 좋지만 몰라 상관없어. 자 환매기간 얘기가 엄청 중요해요. 자 법조문 그대로 박아놨으니까 밑에서 봅니다.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해요. 넘어버렸다. 5년 무조건 단축. 5년으로 단축시켜버려. 또 기간을 안 정해도 무조건 5년으로 본다. 자 환매기간을 1년이든 3년이든 5년 일단 정했다면 절대 연장하지 못한다. 이 3개 묶어서 왕별. 그래서 5년을 기억하세요. 환매는 5년을 넘지 못해. 5년. 한 번 정했으면 절대 연장 못해. 그 다음 환매특약 등기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법조문이요.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등기를 했다면 이제는 등기했죠? 그럼 소수로는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로 끝나야지. 별 3개. 그래서 이건 세트니까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흘러가는 식으로 이 조문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환매기간 안에 5년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5년 안에 빌린 5억 이거 매수인에게 환매대금 제공해야 돼요. 따라서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즉 빌린 5억을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았다. 환매권은 소멸해버려요. 즉 기간 정했으면 그 기간 안에 돈 갚고 찾아와야 돼요. 환매 행사해야 돼. 행사 못하면 소멸. 이해가죠? 이해하면 돼. 그 밑에 자 이건 이해를 해야 돼. 자 봐봐요. 이거 이해하면 그 법조문이 이렇게 돼요. 환매특약부 매매했어. 그러면 을이 부동산을 넘겨받았겠죠. 매매예요. 매매. 넘겨받았어. 5년 약정으로 기간을 정했어요. 그러면 을은 5년 동안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소유자로서. 나중에 얘가 돈 주면서 환매권 행사할지는 그건 가봐야 알아요. 이놈이 돈이 있어야 환매권 행사하지. 환매권 안 들어오면 얘 거 되는 거 확정. 따라서 얘는 5년 동안 지가 점유하면서 이
부동산을 사용하죠. 그럼 이 목적물에서 5년간의 월세가 나올 거예요. 항상 목적물에서는 월세 나요. 과실. 자, 이놈은 5억을 받았죠. 계약 한 날 5억 받았어. 항상 돈에서는 이자가 발생해. 5년 동안 이자가 발생하겠죠. 을은 이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하고 갑은 빌린 5억, 이 5억 대금에서 이자가 발생할 거예요. 5년간 이자, 5년간 과실. 자, 5년 뒤에 환매권 행사했어요. 그러면 환매권 행사하면 특약으로 정한 환매 대금 이거 돌려주고 돌려받으면 되지.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 5년간 이자, 5년 동안 이 목적물에 발생한 과실, 이건 그냥 퉁치는 거예요. 퉁치는 거예요.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 조문이에요. 둘은 퉁친다. 상기한다. 자, 환매권이 실행, 환매권 행사하면 을이 넘겨받은 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목적물로 발생한 과실하고 갑 매도인은 5억 받았죠. 매매대금으로부터 발생 5년간의 이자는 서로 퉁친 걸로 본다. 퉁이 뭐예요? 상계한 걸로 본다. 흘러가니까 이 두 개에서 그냥 별 하나 하시고 흘러가는 지문으로 나오니까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얘들은 장난을 안 쳐요. 저기다 장난쳐. 환매기간, 동시에, 그 다음에 특약 등기.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매매. 자, 팁.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세요. 환매 기간은 5년 계획하셔야 되고 한 번 정한 거 절대 연장 못하죠. 제가 암기 비법. 환매 나오면 동시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땄어 예전에. 환동이. 우리 막둥이가 환동이야. 환동이. 그 다음 박수. 환호. 우 환호. 호를 오로 바꿔버려요. 환호,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이 세 개를 외워요. 환, 동이, 환, 호. 환호한다 박수 있죠? 환호 박수. 환동이, 막둥이, 내 막둥이,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럼 환매는 동시에 환동이, 환호 5년? 그 다음 절대 연장 못해. 한 번 정하면 절대 연장. 이 세 개에서 정답 지문이 계속 바뀌어. 진짜요. 우리 기출 보면 여기다 다 박어. 동시에 박죠. 장난치죠. 환매기간 이거 장난치죠. 절대 연장 못해. 연장할 수 있다고 장난치죠. 여기서 정답 지문 바뀌는 게 80%예요. 80%. 3, 4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래서 환동이 동시에 해라. 환매특약은 환호 5년 넘지 못해. 절대 연장 못해. 이 세 가지만 외우면 돼요. 그래요. 다음 주에 임대차하고 특별법 마무리할게요. 그래요. 고생했어요. 특강은 10분에 시작할게요. 다음 주에 봬요.